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7월 31일 8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마쓰시다 전기, 내셔널 파나소닉의 창업자이면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요. 따라서 모든 인생을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조심하고 삼가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여 95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약점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까우신 분들일까요?
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었죠. 벌써 김민기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별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이 아주 큰 어떤 계곡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 저같이 이제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김민기 씨가 만들었던 불렀던 노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청춘을 같이 지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또 한 분의 아름다운 사람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옆에서 향기가 나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고 계신 또 젊은 청춘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한 분을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직접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청년이고요. 박범수라고 합니다. 네, 박범수 우리 청년. 네. 네. 공식적으로 예. 좀 본인의 공개 뭐랄까 공식적 프로필이 타이틀 있으시죠?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 프로필. 네. 일단 근데 소개하기 전에 아니 그 낮은 퀄리티를 지향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저 그냥 소개하는 멘트를 들으면서 네. 목소리 진짜 멋있다.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정치인이라 벌써 이렇게 대단하신가요? 말씀하시는 게? 저 그래서 너무 부러운데 저런 목소리를 가진 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었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뭐 이제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듣겠습니다. 칭찬.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네. 그 우리 지역 안산 지역에서요 진보당 안산시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돼서 7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진보당에서 또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박범수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이제 한 9년째 살고 있고요. 오늘 오면서는 그래 정치하는 청년인데 또 제 본캐가 정치하는 청년 또 부캐라고 하기엔 거의 본캐에 가까운 또 하나의 직업이 또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와 박수도 하고 텐션도 좀 높은 편인데요. 제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입니다. 네. 예, 오기 전에는 막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관련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사람을 생각하는 청년 MC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기획이라는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거군요. 기획사라고 하는. 맞습니다. 오. 두 개가 좀 매칭이 안 되죠. 그 레크레이션 강사 혹은 행사 MC와 정치인. 아니 정치인보다도 네. 이게 특히 이제 진보당 하면 예,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좀 무겁고 세다. 그렇죠. 뭔가 앞에서 투쟁가를 불러야 되는. 예, 맞습니다. 두 개가 같이 어울리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 저한테 상충되는 캐릭터긴 했어요. 저는 네. 지금도 여전히 투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제 부캐로 활동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나 사회자가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방식이었고요. 네. 20살 이후에는 그래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람들을 좀 웃게 하려면 정치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소 무겁지만 또 진보당은 진짜 무거운 것도 있거든요. 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뛰어들었는데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 어떤 진보당의 좀 무거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저의 좀 캐릭터로 좀 바꿀 수도 있겠다.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역시 정치인답게 그냥 바로 핵심적으로 확 들어오시는데. 네.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진보당이 어떤 당인지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진보당은요. 네. 어떤 당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네. 꿈꾸는 당이고요. 주요 강령으로는요. 평등 그리고 평등한 세상 그리고 자주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정당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10만 정도 되는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에도 800여 명의 당원들이 있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대표 진보정당 원내 4당으로 현재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2년 전에 뭐 총 지방선거 했을 때요. 우리가 흔히 그 알고 있었던 다른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당 이외를 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우리 의석의 3번째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내 사당을 좀 차지했고요. 그래서 좀 풀뿌리에 좀 깊이 박혀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됐는데요. 그런 정당을 뭐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통합진보당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통이라고 그럴까요? 예. 흐름들을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당과의 설명을 좀 관계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뭐 좀 애증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애도 있고 좀 증도 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좀 견해차가 있었고 그러면서 분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먼저 이제 통합진보당에 나갔고요. 그래서 정의당을 만들었고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아예 그냥 당이 해산되어 버리는 일이 이제 있었죠. 황교안 맞아요. 저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군요. 네. 진짜 뭐 세계 역사에서도 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해산됐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열망까지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노동자들과 농민들, 청년들을 모아서 2016년도에 정당들을 다시 만들어서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재작년까지는 사실 원외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들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좀 재건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중당이 그러니까 진보당이 전신이 민중당인 건가요? 예. 근데 그 민중당 하면은 조금 옛날 분들은 뭐 아주 옛날에 그 90년대인가요? 그 민중당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그 당이랑은 좀 다르고요. 네, 새로 2018년도쯤 만들어진 정당이죠. 네. 개명을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진보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통일진보당에 지금 구속되신 분 이석기 의원이요. 네네. 지금도 아직 이석기 의원은 재작년에 나왔고요. 나오셨어요? 예. 네. 나왔습니다. 활동을 그때 당시에 그 출소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아마 10년 자격정지가 추가로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란 게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나 이런 게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동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 선거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박탈이 되었고 그런 이유로 또 따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뭐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쳤든 간에 지금 원내 집단이 됐고 그 원내 집단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을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는 건데 저도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그냥 단순히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를 내가 구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지금 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가 쭉 굳어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던 원내 정당 입장에서는 원내로 들어간다는 게 원내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오는 분명히 정치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범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제3의 당 이런 거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냐? 아니 큰 당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좀 시대 정신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87년까지는요.
반민주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어떤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심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대는 이제는 87년에 주장했던 민주화와 반민주화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이 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냐 아니면은 반노동 혹은 친자본 사회냐 이런 것들을 갈림길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저는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었네요. 그냥 늘 즐겁게 야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원래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정치 활동보다는 학생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학생 운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학번이신 거죠? 네. 저희 때는 저 학번을요. 네. 산소라고 불렀습니다. 산소요? 예. O2. 네, 맞습니다. 02학번? 02학번을 저희는 산소 새내기들이라고 불렀고요. 저희 다음 학번은 03학번이어서 네. 오존 학번이라고 불렸네요. 네. 아니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 90년대를 넘어가서 네. 이제 뭐 강기정, 김기정, 강경대 네네. 학생 네네. 이렇게 이제 타살이죠. 네네. 학생 운동이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90년대 그렇죠. 후반부터 넘어가면서 소강 상태에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02년대로 가면은 급격하게 이념이 해체가 되면서 그렇죠. 학생 운동도 이제 사그러드는 입장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학생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런 그런 기질이 원래 있으셨던 건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어릴 때부터의 특징은요. 저는 제 자랑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반장 선거를 안 했고 2학년 때부터 반장 선거를 했으니까요. 2학년 반장 선거부터 대학교 이제 학생회장까지 약 15년 정도일까요? 단 한 번도 늘 선거에 출마했었고요. 늘 정말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좀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꿈 뭐냐라고 물어보면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는 거다.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건 즐겁다라는 걸 좀 몸으로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난 정치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보통 고등학생들은 그런 초점이 맞춰지지. 네네. 정치를 통해서 나 이런 이념을 갖고 정치를 하겠어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길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네.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어떤 환경인 건지.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제가 소위 말하는 진보당 정치를 하셨을 때 몇 번 쓰러지시고 기절을 했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데? 저요? 전 서울인데요. 그 부모님은 이제 충청도에서 네. 올라오셨고 전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이제 김종필 네. 국무총리를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가장 잘하시는 분이라고. 충청도시니까. 네, 어릴 때부터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은 정치 9단, 김종필은 정치 10단. 그리고 김종필 선생님. 뭐 전 잘 모르지만 네.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김종필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셔서 꼼꼼하게 늘 신문을 보셨는데 저희 집은 동아일보를 받고 저도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동아일보를 매일같이 보면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노동자 그리고 저 학생운동하는 빨갱이 저런 놈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들은 우리 사회의 적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전 대학교를 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뭐 그때는 일배 같은 게 없었지만 거의 아주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고 뭐 여성에 대한 혐오도 많았고 뭐 장애인 뭐 군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막 혐오로 가득 차서 남자들 사회에서 야 저런 새끼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의식이 학생 운동 때문에 깨져나가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학생 운동을 해야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 운동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색깔 이런 네. 것들이 물론 이제 진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뭐 여성 친화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럼 내가 추구했던 것과 학생 운동하고는 색깔이 안 맞았을 건데. 너무 안 맞았죠, 저는. 저는 일례로 새내기 때 뭐 이제 그 사회 학생 운동하는 선배들 만났는데요. 자, 한번 우리 등록금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어른들이 좀 합리적으로 측정했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따지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갈게요. 라고 새내기 때 했었고요. 각종 집회에 뭐 가자고 하는 선배들의 제안을 뭐 거의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근데 몇 가지 좀 고민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까 말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선배들이 야 네가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데 누구를 위에 가면 챙길 수 있겠냐라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할 수 있어요. 맨날 저는 할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어쨌든 고민을 줬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2학년 됐을 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랑 이제 후배들 잘 챙기고 제가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그때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였어요? 전 철학 동아리였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줄 알고 야 가면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회에 대해서 원리를 공부하는 철학 동아리였는데요. 가서 막 이제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배들이랑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데 후배들이 등록금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그해 이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들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네. 나는 항상 밝고 웃고 즐겁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등록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등록금 집회 나가봐야지 하고 2학년 때 나가봤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3학년 때 어쩌다 보니까 또 학생회장이 됐어요. 이제 선배들이 권유해서 이제 학생운동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학생운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필요하니까 학생회를 해보겠습니다. 등록금 문제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몇 가지 고민했는데 하나는 어느 날 그 한 2004년도쯤이었을 거예요. 등록금이 아니죠.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이 한 1년에 한 4억 정도씩 오를 때였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지으시면서 범수야 참 미안하다. 엄마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아들들한테 좋은 것도 좀 물려주고 우리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마트에서 노동자로 일하시고 그때도 아마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엄마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엄마 말을 진짜 안 듣지만 한편으로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실까 하는 그분이 자기 삶을 부정할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세상은 아닌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거나 부정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떳떳한데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미안하고 아들들한테 미안하다고 딸들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세상일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학생운동에 이제 점점 들어가시게 되고 그래서 내 의식이 깨져가는 전환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나름대로 네네네. 그냥 취직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친구들 취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현직 정치인으로 이게 내 인생을 꾸려가야겠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결심 때문에 하신 그러게요. 건가요? 저는 학생 운동을 보통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있었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런 구호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와, 좋다. 그리고 저는 학생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네. 학생 운동 한번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쉽게 친구들이 운동 한번 해봐야지 하고 왔을 때도 전 좀 안 했거든요. 남들보다 좀 오래 고민했지만 고민하는 순간 나 이거 평생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나는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재밌어요. 세상을 바꾸며 사는 삶이 지금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예. 결혼하고 집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진짜 아직도 불안하지가 않네요. 혹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단이 많으셨나요? 그러게요.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뭐 저는 세상이 좀 제가 바꿀 세상은 좀 더 좋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막 그 물질적 부족함이 크게 불편함으로 저는 다가오진 않아요.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의 삶을 근데 이건 좀 운이 좋게 다행히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냥 두 분이서 생활하실 정도는 충분히 이제 사시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만 신경 쓰면 되고요. 신선하네요. 어쨌든 뭐라 그럴까 이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경직돼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밌게 한다. 그렇게 네. 또 해야 오래 가는 건데. 그럼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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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선한. 속마음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좀 오늘 화면이 안 나오지만 제가 최근에도 되게 동안이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2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도 어려 보여? 제가 생각하니까 저 운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게 뭔가 큰 스트레스 없이 네. 살아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좀 어려 보이는 게 아닐까 추측과 자기 자랑해봤습니다. 네. 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청계천 네, 팔가. 이게 네. 아까 오늘 김민기 선생님 노래를 틀어주셨는데 네. 저한테는 이 시대의 이 노래가 그 학생운동을 고민할 때 어떤 시작점 같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대학 때 처음 들었던 민중가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네. 마침 오늘 김민기 선생님 노래도 나왔네요. 네. 천지인이 부릅니다. 청계천 팔가.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바람 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요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요 어느 핏발 서린 리허가군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거운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네, 천지인이 불렀습니다. 청계천 팔가. 노래 좋죠. 아우, 이게 뭐라 그럴까, 노동가 뭐 운동가 하면은 좀 강렬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네네. 서정적으로 많이 흐르네요. 네. 노래가. 제가 뭐 예전에 이 노래 되게 좋다. 뭐지? 학교 어디 OT 같은 데서 불렀는데요. 그 당시엔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민중가요는 좀 그렇게 막 격렬해야 맛이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의 계기였다라고 해서 그때 노래를 듣고 좀 저도 너무 좋았던 네.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정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보당을 한다. 네. 부모님의 반응이 이제 극렬하셨다. 네네, 맞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부모님 얘기하면 뭐 최근에는 제가 그래도 부모님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지방선거 나왔을 때 100일 동안 그 아버지는 이제 퇴직하셔서 뭐 특별히 지금은 이제 직업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저랑 숙식을 하시면서 네. 매일 명을 뿌리신 거예요. 선거운동을 도와주셨네. 예. 근데 그 아버지 선거운동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 뭐 당사자니까 명함 안 그렇죠. 받고 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뿌리시면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그렇게 뿌리시면 안 돼요. 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요 말을 하시라 했거든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네. 저희 어머니한테도 엄마 딱 우리 아들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받습니다. 정말 지나가다가 주민분들이요. 아들이라고요? 하면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특히 엄마 아빠들의 그 짠함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떡해. 그 막
그건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지금도 선거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다들 제 안부보다 저희 엄마 아빠 안부를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지금은 이제 응원을 해주시나? 뭐 이제 못 말리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엔 지방선거에 나가셨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고향에서 나가셨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안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안산에서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이 서울 살고 계신데요. 네. 내려오신 거죠, 약간. 저 때문에. 이제 일부 선거운동 도와주시죠. 네네. 그냥 집은 서울에 있으시고 한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집에서 그냥 살면서. 충청도 어디세요, 고향은? 고향은 충청도 보령이라고요.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아시나요? 네, 알죠. 대천 해수욕장. 네, 대천 밑에. 네. 네. 그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약 차로 3분 거리에 저희 친가가 있고요. 어머니도 그 부근에서 이제 하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뭐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 생활을 하셨고요. 네. 하지만 뭐 충청도 출신이죠. 네. 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긴 했습니다. 안산에 내려오신 지 9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는 서울에서 계셨던 건가요? 저는 그 전에는 용인에 살았네요. 네. 대학생이었습니다. 9년 전까지. 네. 대학 진짜 오래 다니셨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저 참고로 대학을 2번 다녔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2번 다녔던 얘기예요? 저는 뭐랄까요? 이제 경희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좀 전공을 했는데요. 예. 전공을 하고 처음에 대학이? 예. 예.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좀 고전적이긴 한데요. 뭐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뭔가 되게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대학 사회에 좀 공동체도 살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진보적이고 활동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0살에 편입시험을 봐서요. 예. 네, 새로운 학교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한 5년 동안 네. 예. 아니, 편입은 3학년으로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또 5년 동안 다니셨어 또.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외대 러시아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졸업은 못했는데요. 지금 공부를 많이 못해놓은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희 지역에 또 동포분들, 사할린 동포분들이나 고려인분들이 많은데 막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 야 저거 러시아어인데 내 전공이 러시아어인데 한마디도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면서 안산으로 오신 거네요? 예. 계기가 있으셨어요? 안산에 오신? 그 당시에 안산에 뭐 좀 청년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역의 동료분들이 여기서 청년 단체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셔서 그래 안산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왔습니다. 무작정. 그때도 통합진보당 쪽에 속하셨던 거고.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나 아니면은 해산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정당 생활을 하셨어요. 네, 저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했습니다. 계속 오시면서. 예, 민주노동당에 2004년도에 가입해서 계속해서 진보정당의 당원이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했네요.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제 초중고등학교 말씀드렸듯이 12년 반장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거면은 좀 모범생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 엄마들이 놀면 안 돼라고 해도 범수랑 논다고 하면은 놀러 나가도 돼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 제가 인정받는 대표 모범생이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도 나쁜 짓은 아니지만 그게 바른 생활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에 오고 학생회장 한 때까지만 해도 잘 부모님은 모르시니까 범수가 하던 거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연행되고 제 처음 연행된 게 예전에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보안법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자라고 할 때 이 여론을 모아서 뭔가 더 싸워보자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광화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엄청 큰 한 30m짜리 현수막을 한 6명이서 대학생이 세종대왕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는 세종대왕이 없어서요. 광화문 거기 누각 위로 올라갔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보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없어서 막 몰래 올라가서 빡 뿌리고 촥 하니까 그 다음 날 한겨레 신문 1년에 나왔죠. 하지만 저는 종로경찰서로 끌려가고 네. 부모님이 정말 거의 뭐 반실성 상태로 오셔서 걱정을 하시고 이제 군대도 32살인가 갔거든요. 네.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전과가 얘기 나왔는데 전과 한 4개 정도 쌓으면서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대도 너무 심하셨고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래 아들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셨는데 뭐 아들이 30살까지 군대도 안 가, 뭐 전과가 4개야. 그러면 뭐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 학생회장 하던 범수는 요즘에 뭐해? 30살인데 데모해?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군대 가기 전까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과가 4개, 별이 4개 다셨다 얘기잖아요. 예. 하나만 더 하면 장수 돌침대 될 글쎄 뻔했습니다. 말이에요. 사성장군인데 어쨌든 지금 사성장군이니까 좀 멋있네요. 네. 어떤 혐의였어요? 첫 번째 혐의는요. 다 4개가 이제 집회 관련된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연대 집회를 하다가 발생했고요. 그때 물리적 마찰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물리적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둔기로 누군가를 쳤다라고 했는데 저는 법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결코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평화주의자기도 해서요. 정말 큰 마음 먹지 않으면 누군가 싸우는 것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때 몸싸움은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 경찰에서 제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저로 나중에 뭐 아무튼 판결이 나서 폭력 혐의로 특수공무치상 혐의로 첫 번째 전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택에 좀 미군 기지가 이제 들어선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굉장히 많은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 반대 운동을 하고 계셨어 가지고요. 그때 같이 연대하다가 같이 연행됐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집회 사회도 많이 봤어요. 네. 반값 등록금 집회 한창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사회자가 막 김재동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도 워낙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추천이 돼서 반값 등록금 집회 사회자가 되었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행진을 이끌고 집회 사회를 봤다 개최자다 이런 걸로 해서 전과가 여기서 2개가 또 됐네요. 실제 뭐 옥살이도 하셨나요?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요. 실제 살진 않고요. 타이밍도 다 빗나가서 다 집행유예 로 했습니다. 한 5일 정도 산 게 최고 오래 산 거고요. 네. 만약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는 그동안 누적된 것 때문에라도 그런가요? 그러면은 좀 살 좀 빼고 싶습니다. 네. 팔굽혀펴기도 많이 하고 나오고요. 네,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뭐 진짜 현장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네. 뭐 다 말씀 듣기는 좀 그렇지만 첫 번째로 판결 받았을 때는 그래도 겁이 좀 안 나셨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저 진짜 처음 판결보다 연행됐을 때 지금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 경찰분들이 막 좀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협박하시면 지금 보니까 안 되는데 막 너네 집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너네 아빠 뭐 공무원인 것 같은데 뭐 동네에서 망신 좀 당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시켰는지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23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무서웠죠. 그래서 막 그래 누가 했는지 막 볼까? 뭐 이런 고민했었는데 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도 됐을 땐요. 무섭기보다는요. 보니까 징역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그러니까 일반형이 아니라 공익근무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내가 편법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애매하게 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상인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농담이긴 한데요. 징역 만약에 1년이 나오면 판사한테 신발을 벗어 던지면 6개월이 추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4번째 되니까 그냥 뭐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아니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는 요시차 인물로 뭐 이렇게 분류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저는 그래서 공익으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한 달은요, 네.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또 어릴 때는, 원래 저는 군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ROTC 시험을 제가 봤다가, 네. ROTC 시험을 봤는데 형들이 자꾸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ROTC도 좀 잘 안 되기도 했고, 학생회장이 되면서 안 했거든요, 군인을. 네. 저는, 군대 처음 가서 한 달 동안 공익들은 훈련 되게 막 예외를 많이 해줘요. 네. 근데 저는 가서 그런 예외 없이 훈련 다 받고 저는 공동체 생활 기본 잘하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모범상도 받고 정신교육도 막 1등으로 하고 그래서 공익 생활 되게 잘했고요. 공익 생활에서 하던 친구들 그 한 달 훈련소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가서 야, 너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나와서 너네들도 사회운동 같이 해보자 해서 막 예. 단체에 꼬시기도 하고 막 당원 가입도 시키고 했었고 공익근무로 가서는요. 네. 또 공익근무는 이렇게 많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 좀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때 분들이랑 인연이 또 있어서 같이 공익근무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뭐 이제 당원 가입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저희 담당하시던 분들이 이제 또 구청과 곳곳에 요직으로 계세요. 지금도 뵈면 네. 되게 반가워하세요. 아유 범수야 반갑다 이러면서. 아니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신상 딱 보면 네. 전과가 4개 그것도 막 이런 게 딱 그렇죠. 있으니까 정치범이잖아요. 어떻게 아 그렇죠, 그렇죠. 보면 선입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할 때. 아 맞아요. 근데 제가 표정이나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웃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행히 제가 이렇게 표정이 무섭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제가 질문거리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얘기는 뭐 지금 반도 못 들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제가 여쭤보고 예.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제가 원래 작년에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때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아. 하셨는데 어제로 해결됐다고. 아 맞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세월호 관련해서 뭐 세월호 기금을 종북 교육을 하는데 썼다 이런 것들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크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게. 네, 그래서 그게 뭐 청와대에서도 막 대통령이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뉴스에도 굉장히 뭐 장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당시 규정 지침에 맞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기도 했었는데요. 마치 정권이 바뀌니까 이것이 무슨 평화통일 교육을 뭐 종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막 갑자기 색깔론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역시 예상한 것처럼 네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요. 그 당시 좀 마음도 되게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볍습니다. 네. 어쨌든 세월은 계속 발전하는데 네. 그런 야만의 세월들을 또 순간순간 또 거치셔야만 됐던 그런 어려움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때 같이 고쳐당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또 명을 달리하신 네네 분이 계셨고 맞습니다. 뭐 나름대로 안산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네. 선생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분도 무혐의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분은 과정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 때는 사실 그런 말씀 못 드리긴 했어요. 경황도 없고 또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조사받고 나서 정말 삶이 부정당한 듯한 그렇죠. 느낌을 많이 토로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달 뒤에 암 소식 그리고 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색깔론 그리고 이런 어떤 마녀 사냥, 언론의 이런 나쁜 근거 없는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인들에게 큰 피해를 미치는지 봤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제일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아픔을 이제 안산에 계신 분들한테 주셨던 그 죽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네. 자,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세요? 안산과 뭐 또 중앙당 다 다를 텐데요. 중앙당 그리고 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하반기에 우리는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잘 준비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 반평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국민들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총선 전까지는 좀 고민이었습니다. 전 퇴진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그래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정책적 기조를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그리고 안산 시민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정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보당은 거기서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한 이후 사회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된다. 저는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한반도 평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정 정도 반보 전진한 것 있었지만 부족한 모습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야 될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제7공화국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진보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초지 역세권 문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핫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설명회를 좀 갔다 왔거든요. 저는 또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고민하는 것, 시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충분히 알겠다. 다만 근데 좀 몇 가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GTX 안산에 상록수에 들어올 때도 좀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개발 논리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개발을 바라시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요. 저는 또 그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존중도 하죠. 얼마나 또 초지역세권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 시에서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다만 그 발전이 우리 안산시의 비전에 맞는 거냐? 이런 거 봤을 때 첫 번째로 저는 현실 가능하냐 지금에서. 서울이나 정말 많은 어떤 유수의 그 큰 지역들도 요즘에 그런 대형 건설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도시인데 그때 이제 토론회 때도 뭐 지어달라 뭐 대형 뭐 지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듣고 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요. 사실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게 과연 그러니까 지역에는 절반 정도는 우리 또 이제 집 주인분들 계시지만 세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오히려 올라가는 집값, 전세값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상록수역에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광풍처럼 전 주민분들이 그러셨어요. 야, GTX-C 상록수역 유치만 해준다면 야, 누구든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데 전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GTX-C 노선 들어오는 게 정답인지 정말 주민들이 이것만 꼭 해주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전 솔직하게 그 뒷면도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밀려나가는 청년들 혹은 세입자들 그리고 과연 그 개발로 인해서
실제 이익일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GTX-C 지금 현재 일부 개통됐지만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초지역세권 문제도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당분간 안산의 모든 논의를 다 흡수할 논의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맞습니다. 초지역세권 문제일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떤 좀 잘 지혜롭게 진짜 안산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들고요. 그냥 가벼운 질문. 네. 결혼하실 거예요?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 건 없지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누구랑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뭐 정치 얘기 또 진보 정당 이야기 분들 모시면 뭔가 무거울 것 같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박범수 우리 위원장님의 캐릭터도 있겠지만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정치도 이렇게 유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달렸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저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그냥 좀 한번 마치는 걸로 하고 네네네. 다음엔 좀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또 한번 모셔도 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좀 들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름다운 사람 우리 박범수 안산시 진보당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정치 정말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안산 시민에 기억되시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두 번째 골라주신 곡 코요테가 부릅니다. 우리의 꿈 들으면서 오늘 모든 방송 수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